이게 그 되게 전문적인 내용이라거나 혹은 이제 제목이 암시하는 것처럼 막 고분자에 대한 뭐 이렇게 개론 같은 거라기보다는 고분자 화학이 탄생하게 된 그 화학적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오늘을 위해서 특별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고출력 레이저를 하나 사왔습니다. 이 밝아서 혹시 눈이 아프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그 고분자 하시는 분들이 자주 인용하는 슬라이드가 요 영화 졸업인데요. 이거 혹시 보신 분 계신가? 아마 대부분 이거 보셨으면은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일 거고요. 이게 1967년 영화고 이 꾸부정한 사람이 더스틴 호프만이라는 영화 배우입니다.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영화 배우인데 더스틴 호프만이 출연했던 이 졸업이라는 영화가 여러분들한테 이미지로 잘 알려져 있는 거는 면사포 입은 남의 신부 뺏어가지고 도망치는 그 장면이 이 마지막 장면쯤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경우에는 이 사이먼 앤 가펑클의 그 미시스 로빈슨이나 더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같은 음악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코미디 영화인데요. 어떻게 보면 희비극 영화인데 그 옆집 아저씨입니다. 옆집 아저씨가 이 친구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집안 아주 우수한 대학을 졸업했다고 이제 동네 잔치를 하는 와중에 옆집 아저씨가 불러가지고 앞으로 뭐 해 먹고 살 거냐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옆집 아저씨가 그때 이제 이런 말을 해줍니다. 플라스틱스. 그래서 플라스틱스에 아주 밝은 미래가 있으니까 뭐 해 먹고 살지 정할 때 한번 생각해 보라. 물론 이 문화사적인 의미로서의 이 영화에서의 플라스틱스는 되게 아주 깊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오늘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967년 이후에 플라스틱스에 밝은 미래가 있었느냐? 이렇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1년에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양입니다. 지금 현재는 약 4억 톤이 넘어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1967년도에 생산되던 양과 비교해보면 밝은 미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 지구가 지금 플라스틱에 덮여 있는 상태고 이 지금 기울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축복이기도 하고 저희 같은 고분자 화학자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어떤 책임이기도 한 상태가 지금 돼 있습니다. 이 고분자 얘기를 전혀 안 할 수는 없어서 폴리에틸렌이라는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는 고분자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폴리에틸렌은 말이 그 이름이 나타내시듯이 이 C2 카본 2개짜리 에틸렌을 어떠한 과정, 즉 폴리머리제이션이라는 화학 반응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긴 사슬 형태의 고분자로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폴리머리제이션이라고 하고 이 몰리큘을 폴리에틸렌이라고 부릅니다. 요즘은 이게 별로 이상하게 들리지 않지만 이건 1933년도 영국에서 우연히 발견됩니다. 우연히. 에틸렌이 여러분들이 다 아시듯이 가스이기 때문에 저거를 가지고 그 케미스트리를 하기 위해서 많은 경우에 가압을 했다고 해요. 예전에. 그래서 우연히 이제 가압을 하고 온도를 올렸더니 뭐 왁스 같은 게 생기더라 하는 것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1935년에 소위 고온고압법이라는 게 확립이 됩니다. 그래서 고온고압법으로 만들었던 폴리에틸렌이 어디에 쓰였냐면 2차 대전 때 레이더 만드는데 다이일렉트릭 재료로 쓰였습니다. 이 전파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차폐제가 필요한데 그 차폐제로서 아주 탁월한 성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서 차폐제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온고압법으로는 지금처럼 대량 생산을 할 수는 없었고 이 사실상 영국의 비밀 무기에 쓰이는 전략 물자였기 때문에 아주 몰래 조금씩 만들었다고 해요. 이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된 계기는 1950년대 초반에 이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 있던 칼 지글러 박사가 이 타이타늄 테트라클로라이드라는 그 금속염이죠. 금속염이 이 에틸렌이나 프로필렌을 고분자로 만드는데 탁월한 촉매로서 기능한다는 걸 밝혀내면서 시작됐습니다. 탁월합니다. 그래서 1963년도에 이태리에 계시던 줄리오 나타라는 분하고 노벨상을 공동 수상하게 됩니다. 이 업적으로. 지글러 촉매는 앞서 말씀드렸던 고온고압법을 상대적인 저온 저압에서 할 수 있게 됐고 이제
한번 제가 또 말씀드릴 고분자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제 자세한 그 케미스트리가 좀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고온고압법에 대해서 어마무시하게 폴리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촉매는 회수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프로세스는 전 세계 1950년대 이후로 다 쓰입니다. 지금 울산 앞바다에 어딘가에도 큰 중류탑이 있는 공장들에 가보면 이게 하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촉매가 됩니다. 이 아웃컴이 아까 보셨던 1년에 4억 톤씩 만들어내는 플라스틱의 주 생산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그냥 재미삼아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칼 지글러 박사가 이 특허를 냈습니다. 이 촉매에. 그래서 이게 전 세계 화학 공장에서 다 쓰이는 바람에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 지난 몇 년 전까지는 외부 연구비를 안 받았습니다. 아예. 이 특허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전체 연구소를 굴릴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뭐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까지가 이제 고분자에 관한 얘기 거의 다 했고요. 그러니까 2020년도가 사실은 고분자 화학 탄생 100주년이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 고분자 관련 학회하고 화학회 쪽에서 이제 대략 거대하게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코로나 직격탄을 맞으면서 저도 이 슬라이드를 일종의 막 그 준비 열심히 했거든요. 발표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도. 근데 1920년도에 이 허먼 슈타우딩거라는 분이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천연 고무는 아이소프린이라는 조그만 분자를 공유결합을 통해서 일자로 쫙 연결시켜서 만든 거대 분자다. 그걸로 이루어져 있는 재료가 천연 고무다라는 주장을 진짜 뜬금없이 했습니다. 왜 이분이 그런 주장을 하게 됐냐면 슈타우딩거는 여러분들 유기화학 하시면 슈타우딩거 리액션도 있습니다. 그 에자이드하고 포스포러스 반응시키는 그 리액션도 굉장히 유명한 유기화학자인데 1차 대전 때 이제 독일 분이니까 전시 연구에 동원이 돼가지고 전쟁 기간 동안 고무에 대해서 되게 연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런 깨달음을 얻게 돼서 이거를 1920년도에 발표를 하게 된 건데 그 당시에 들었던 사람들은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렸다고 해요. 이게 아이소프린이거든요. 얘입니다. 얘. 이거를 그 공유결합을 통해서 여기 보면 세로 본드들이 생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1000개를 모아놓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하는 게 이제 초창기에 고분자 이 슈타우딩거의 아이디어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을 했냐 이유가 전혀 없진 않습니다. 들어보시면 알지만 그 격렬한 반대 중에 하나는 그 아주 유명한 이 에밀 피셔라는 분은 이제 요쯤에 그런 거대 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들기 어렵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할 수 없다에 아주 선언적인 말을 할 정도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컨셉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시점에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뭘로 받아들이고 있었냐면 어떤 분자가 예를 들면 거대 분자처럼 거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천연 고무를 오게닉 솔벤트에 녹이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소량 녹이면 점도가 굉장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거대 분자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현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몰리큘이 굉장히 거대한 것처럼 거동할 때는 서로 이제 인터랙션이 심하기 때문에 작은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유닛들 사이에 스트롱 인터랙션이 있기 때문에 그 솔루션 안에서 거대 분자처럼 거동을 한다. 그거를 콜로이드라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예전 용어로 콜로이드 케미스트리는 오늘날의 폴리머 케미스트리하고 거의 같은 동의어라고 보셔도 됩니다. 어쨌든 1920년도 당시에는 사람들은 이 콜로이드 컨셉트가 주류의 아이디어였기 때문에 그 허먼 슈타우딩거의 아이디어를 즉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